알고 있나요? 그치. 자아성찰의 이제 작가로 좀 유명하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저항하는 작가들이 좀 많잖아. 이거 언어로 표현해서 저항하는 작가들이 많은데 윤동주는 어떤 저항으로 좀 유명할까요? 그치. 그래서 윤동주는요, 소극적인 저항과 그리고 자아성찰의 작가로 관련된 작품을 좀 많이 썼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다음 내용에도 그대로 제시되어 있어요. 사실 화면이 밝은 버전도 있는데 그거는 너희랑 그 밑에 있는 주석이 좀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혹시 보기 좀 나쁠까봐 최대한 좀 비슷한 걸로 가져왔어요. 체린이는 없는 내용은 다습서로 따로 필요하면 보충하면 돼. 근데 어차피 내용 비슷하니까. 네. 자, 1연부터 볼게요. 1연.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밤비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 이해 가나요? 그치? 그럼 이 밤비라는 시간에 지금 다음처럼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내고 있는 공간은 어디야? 그치? 육첩방이 뭐래요? 옆에 끝 나와져 있어요. 일본식 다다미를 쌓아놓은 방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방을 말해요. 여기까지 괜찮니?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시간적인 배경은 아무런 시대로도 상징하는 이제 밤이라는 시간대를 알 수 있고요. 밤비에 밤비를 이제 매개로 자아성찰하게 되거든. 그래서 뒤에까지 연관해서 봤을 때 자기성찰의 시간이랑 관련되어서 같이 또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성찰의 시간 같은 의미 표현으로 다음처럼 얘기하기도 해요. 내면 응시의 계기라고도 같이 또 언급도 되어지게 돼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내용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서 볼게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나와져 있는데 여기서 육첩방은 일본식의 그런 방을 의미하잖아. 근데 이거는 실제 일본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은 뭘까? 육첩방이라는 일부로 일본 전체를 표현한? 그치. 대유법 사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육첩방이랑 관련해서 너희 쓸 공간은 근데 있니? 네, 대유법이 사용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찾아줄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작가랑 또 관련 지은 특징이 나타나게 돼요. 사실 쌤이 작가 특징을 왼쪽에다 쭉 필기했었거든, 앞 시간에서는. 근데 본인이 뭐 편한 대로 받으면 돼요. 네. 자, 유첩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화자가 일본에서 유학 중인 상황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유학 중인 상황. 그럼 여기까지 일단 배경은 이해 가나요? 그래서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 그리고 그에 따른 화자의 시적 상황, 어떤 상황이야? 유학 중이다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1연에서는 그런 상황이 드러나게 돼요. 2연 넘겨서 볼까요? 2연.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근데 여기서 천명은 무슨 뜻일까? 그치? 운명. 하늘이 내린 운명이니까 나의 운명. 내가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운명을 천명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시인이라고 하는 거, 시인은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이야, 시인? 그치? 시를 작성하는 사람, 즉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을 시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인을 왜 슬픈 천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 이유는 작가랑 좀 특징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일단 얘들아, 시인으로서 시인이면 내가 뭘 해야 돼?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지금 일본 유학 중이죠. 지금 1연에서 일본 유학 중인 화자의 상황을 먼저 적어볼게요. 그러면 시인으로서 일제에 저항하는 작품들을 출판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래서 시인으로서 어떻게만 해? 현실적인 개인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막 비판하는 작품이나 이런 걸 쓰면은 유학생활이 끊기잖아. 그래서 유학생활을 끝까지 잘 끝내기 위해서는 이런 현실적인 내용만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 맞는 이런 작품만 출간할 수 있었던 거지. 근데 나는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어? 이거랑 대비되는 내면적인 자학.
저항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저항. 그래서 저항과 관련돼서 내면적인 자아가 서로 충돌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라는 나의 직업이 슬픈 천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일제를 찬양하는 작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일제를 비판하는 작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 나의 뜻을 밝힐 수가 없어. 왜냐면 유학 생활이 끊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자와 내면적인 자아가 충돌하면서 시인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언어를 표현하는 건데 나의 언어로 일제를 저항하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슬픈 천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괜찮을까요? 그치? 그래서 부정적 현실에 직접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인이라는 존재가 직접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슬픈 천명, 그래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이유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 내적 자아의 충돌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 인지하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시인의 의무라고 쓸까요? 시인의 의무를 인식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인식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내 저항의 뜻을 펼칠 수 없다라는 현실에 대해서 이제 괴로움, 슬픔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 어떤 정서 느껴요? 정서. 네, 슬픈이라고 나와져 있죠. 그래서 슬픈 해가지고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밝혀주고도 있네요. 근데 좀 이때 상황에 좀 이입이 좀 되는 것 같나요? 뭔가 좀 네, 넘길게요. 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이 천명을 어떻게 해? 자신의 천명을 수용하고 있죠. 이런 슬픈 현실을 그래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자신의 슬픈 현실을 수용하고 있어요. 슬픈 천명을 수용하고 있죠.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어조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조. 네,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여기 어때? 의문형 어조라고 하죠. 네. 같이 뭐뭐 해볼까? 이런 거는 청유인데 여기에서는 내가 내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문법상으로는 청유가 맞는데 내가 나한테 하는 거니까 그냥 의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가끔 막 의문을 설이라고 넓게 보기도 하는데 학교에서 막 그걸 크게 구분하진 않거든. 그래서 딱 의문형 형식으로만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1, 2한 보니까 시적 화자 지금 뭐 하고 있니? 시를 쓰면서도 이 시를 쓰는 현실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네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그럼 3연에서 6연 또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것도 한번 봐볼게요. 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합비봉투를 받아. 여기까지는 그럼 이해가? 그럼 여기서 합비봉투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땀니와 사랑니가 포근히 품긴 합비봉투래.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진 소재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서 볼까요?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대요. 근데 이것도 그냥 강의가 아니라 늙은 교수의 강의야. 여기서 담겨진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사실 나이가 많으면 더 좋지 않아? 좀 더 배울 게 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보통 이런 시적인 표현에서 늙은이라는 의미가 가진 게 어떤 의미로 쓰일까요? 긍정적인 의미로는 뭔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풍부한 그런, 그래서 좀 더 배울 점이 많은 사람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늙은이라는 표현이 안 좋은 의미로도 쓰여. 어떻게 표현될까? 늙은, 낡은 가치관이라고 보통 표현하게 되죠. 낡은 가치관.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는, 그냥 내가 이걸 졸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그런 낡은 공간적인 그런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죠. 옛 전통적인 의미 없는 그런 옛날의 가치관. 그러면 지금 얘들아 이 상황 보니까 어때? 지금 현실적인 고민과 거리가 조금 있는 지식인의 삶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들아 지식인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 일반적이었을까? 그때 당시에 지식인, 좀 배운 사람이면 일제강점기 시기에 보통 무엇을 했을까? 이육사만 생각해도 조금 더 막 저항하는 그런 작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윤동주는 저항이 안 해. 그치?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민과 좀 거리가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 일반적인 지식인의 삶은 저항인데 화자는 저항하지 않아요. 화자는 저항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한다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현실에 안주하는 삶.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이 사람의 정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나는 막 생각으로는 저항하고 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 거리가 있어서 거리감이라고도 하고요. 그치? 비슷한 의미로 괴리감이라는 표현도 같이 쓰죠. 쌤도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으면 오래 일 못했을 것 같아. 괴리감이 좀 느껴져서요. 네. 약간 과목 중에서 국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처음에 학생 때는 별로 안 좋아했다가 뭐 은미책 이런 것만 좋아했어. 네, 아무튼. 그래서 괴리감. 너희들은 뭐 괴리감 느껴지고 있는 거 있니? 이런 거는 좀 괴리감이 있다 이런 거. 수능 하지만 올 거죠. 네, 하지만 오죠. 네. 내용으로 볼게요. 괜한 얘기를. 네, 뒤에 볼게요.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라고 나와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과거랑 현재의 대조적인 모습을 또 찾아볼 수 있죠. 과거에는 어땠어? 과거랑 현재. 과거에는 어땠어? 잃어버리기 전에 동물들과 같이 지냈겠지. 그래서 옛날에는 동물들이 있었던 삶이고요. 현재는? 그치? 동물을 잃어버린 상황, 현재만 쓸게요. 동물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우리가 써놓을 수 있죠. 동물을 잃어버림. 과거도 쓸게. 네. 과거에는 동물과 함께 생활. 하지만 현재는 동물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는 어떨까요? 슬퍼. 조금 더 딱 정답에 가까운 그 정서를 찾아보면 있다가 없어졌어. 그러면 보통 상실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상실감. 들어보니까 가장 적절하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유견 볼까요? 유견.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라고 해요. 그럼 얘들아 침전이라고 하는 거는 뜻이 뭐니? 침전. 그치? 가라앉는 것을 침전이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서 침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어? 무기력한 나, 좌절감에 빠진다. 그래서 못 벗어나는 나를 보통 이제 침전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책 같은 거 읽어보면은 우울증이나 그런 이제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물이랑 관련해서 나오거든. 그래서 물에 빠진 보통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 그래서 이렇게 침전이라는 것은 무기력한 좌절감 이런 거에 빗댄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또 어떤 표현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나요? 그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있어요. 나는 왜 혼자 침전하는 것인가 하면서 자신을 반성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무기력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자신을 회의하고 이제 반성하는 태도가 나타나게 돼요. 네, 그래서 반성
회의라고도 써놓을까? 회의가 무슨 뜻인지는 알지? 막 이야기하는 그런 회의 말고요. 여기서는 뭐야? 무슨 뜻이야? 그치? 회의감이 뭐야? 회의감. 뭔가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도 알면 좋죠. 회의감, 언제 회의감 들어?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거에 맞는 성과가 안 났을 때 회의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회의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정리하면 되겠어? 위에 썼던 거랑 비슷하게 보면 되겠죠? 괴리감이라는 표현이랑 일치시키면 회의라고 하는 것도 뜻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뭐에 대한 회의일까? 현실적인 자아와 내면적인 자아라고 할 수 있겠죠. 현실적인 자아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해? 그치?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하죠. 현실적인 자아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해요. 내면적인 자아는 뭐 하고 싶어 해? 저항하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침전이라는 의미에서 반성한다, 회의감을 느낀다. 회의는 누구와 누구 간의 충돌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죠. 그럼 얘들아, 쌤이 의도적으로 설명 안 한 게 있거든. 중요하지 않아서 설명을 안 하기는 했는데요. 좀 다른 외부 작품이랑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있어. 감각적 이미지가 좀 나와질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의 감각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 쌤 일부러 설명 안 했어. 너희들 찾게 시키려고. 자, 감각적인 표현이 두 군데 있어요. 그치? 그럼 여기서 사용하는 표현법은 뭘까? 아, 그 감각적 이미지. 그치? 후각적 심상이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치? 밤비가 속살거려. 여기서 그래서 청각적 심상이 또 사용되고 있죠. 이런 것도 스스로 찾을 수 있겠어? 네. 이거 좀 어때요? 좀 깊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좀 재밌지 않아? 이 쓸쓸한 밤비 같은 분위기인데 넘겨서 네, 계속해서 이어서 좀 볼게요. 자, 그러면 7연 봐볼까요? 근데 얘들아, 7연 보니까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어떤 감정을 느껴? 이제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거에 대해서 왜 부끄러움을 느낄까? 속으로는 저항하고 싶어 하는데 시는 너무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막 써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괴리감에서 현실적 자아에 지금까지 있었던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그럼 부끄러움 뭐 때문에 느껴지게 된 거야? 반성의 결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반성의 결과로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반성 같은 말로 성찰이라고 해도 되겠지. 성찰의 결과, 반성의 결과, 성찰의 결과.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또 제시되어 있고요. 뒤에서 또 넘겨서 한번 봐볼까? 육첩당은 남의 나라 창밖의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라고 나와져 있거든요. 근데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 1연에 있었던 거 똑같이 반복되어져 있는 거 느껴지나요? 그치? 근데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처음에 있었던 1연에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여기서 표현하는 나의 생각과 똑같아? 1연에서 느꼈던 나의 가치관과 여기 8연에서 느껴지는 나의 가치관 똑같아? 다르죠?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해? 그냥 밤비가 속살거려서 막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느끼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부끄러운 감정을 못 느꼈지. 그치? 여기선 부끄러운 감정을 못 느낀단 말이야. 여기다가도 써놓을까요? 여기에서는 부끄러운 감정을 못 느꼈었어요. 부끄러운 감정을 여기서는 못 느꼈었어. 근데 이렇게 성찰을 계속해서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연에서 내면의 각성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현실을 재인식하면서 내면이 각성되게 되죠. 이렇게 보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얘들아,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 이러면 맞아? 네. 틀리죠? 계속 바뀌잖아. 그래서 보통 이게
성찰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나의 생각을 한 거야. 이게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면은 단비가 내리고 있는 그 상황의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단비에서 막 아침으로 변한다거나 이런 시간의 흐름은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해 가나요? 네. 그리고 볼게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밀고, 근데 얘들아 여기서 어둠은 뭐야? 진짜 어둠은 아니고 여기서는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봐볼까?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이다 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침은 뭐겠어? 일제강점기랑 대조되는 아침은 광복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광복. 긍정적인 미래. 화자가 추구하는 미래. 네네. 그러면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서 아침이라고 하는 거 시대처럼 올이라고 표현해. 그럼 얘들아 여기서 올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리을은 뭘까요? 사실 이건 문법을 좀 잘 알면 좋죠. 리을. 이 리을의 정체는 뭘까? 보통 니응 보통 막 여러 가지 표현 있잖아. 막 아덧 이런 거는 뭔지 알지? 그치 막 이런 것들 뭐 네 뭘까 여기는 그러면 얘는 그치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가 되죠. 갑자기 문학인데 이런 것까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학생들이 이거 착각하거든. 관형 사형 어미라고 가끔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좀 꼼꼼하게 봐주면 좋으니까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무엇을 드러낼까? 아침이 시대처럼 꼭 온대. 그렇기 때문에 꼭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꼭 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쟤는 이것만 쓰면 될 것 같아. 네,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확신이 드러난다라는 거.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사용하는 표현법은 뭘까? 어둠과 아침? 그치? 서로 대조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각각의 표현 한번 봐볼까? 어둠이랑 아침이라고 하는 거 비유일까 상징일까? 이거는 쌤 첫사랑 시할 때 비유 상징 설명을 했었죠. 그치, 얘는 비유죠. 정확하게는 얘네들 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쌤이 추측할 수 있으면 운유라고 했었잖아. 기억나? 네. 자, 해담을 위해서 비유랑 이거 비유랑 상징 한번 개념만 좀 다시 설명할게요. 기억 안 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적어보면 좋고요. 네. 일단 비유라고 하는 거 중학교 때는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둘 다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비유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과 같은 리을구 막 이런 식의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 제시되어 있었죠. 상징은 뭐만 없어? 그치, 원관념이 없고 보조관념이 있다라는 게 상징이라고 했죠. 근데 읽어보면은 시대처럼 올 아침 해가지고 아침을 막 비유하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안 드러나잖아. 하지만 추측할 수 있으면 비유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랑 관련해서 대응도 있었지. 비유는 1대1 대응, 상징은 원관념이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이것까지 기억나나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비유라고 하는 거 원관념을 추측할 수 있으면 비유가 맞아요. 작품에 구체적으로 딱 그 표현이 안 드러나 있어도 우리가 그 맥락에서 추측할 수 있으면 비유야. 학교 시험에서 비유 상징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와서 그냥 이 표현이 운유법이 사용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맞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막 그거를 막 비유 상징을 고르라는 문제는 안 나오고 그냥 이게 운유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서 최후의 나는 누굴까? 최후의 나. 뭔가 이런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고 저항하지 않았던 나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나. 그럼 이 나, 최후의 나는 누구겠어? 내면적인 자아라고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얘들아 이거에 진짜 별표 해주세요. 내면적 자아가 정확하게 뭔지 잘 알아야 돼. 내면적 자아는 속에 있는 나. 그렇기 때문에 저항하고 싶어하는 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딱 하나 이해한다는 게 있을 거야. 뭘까? 이것 좀 이해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는 표현? 어둠을 일제강점기를
없을 거면 다 없애야지. 이 일제강점기라는 현실, 어둠이라는 이 부정적인 현실을 조금 내면 돼. 왜 그럴까? 잘못 쓴 걸까? 왜 조금 내밀고라고 하는 걸까? 왜가? 밀어내면 다 밀어내야지. 왜 조금만 밀어내? 왜 조금? 이거는 윤동주의 특징이라 생각해보면 돼요. 그러면 왜일까? 그치. 그래서 조금이라는 표현에서요. 소극적인 태도가 소극적인 저항. 그리고 또 비슷한 표현으로 조심스러운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윤동주 하자마자 왜 그런지 딱 이해가 가잖아. 그치?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네, 그리고 또 볼게요. 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라고 나와져 있는데 얘들아, 손을 내미는 건 보통 누가 내밀어? 보통 누가 내밀어? 손. 보통 누가 내밀어? 손. 친구랑 싸웠을 때 생각해봐. 좀 그런가? 아무튼 친구랑 싸웠을 때 보통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그런가요? 보통 그 마음이 넓은 사람이 손을 보통 내밀잖아. 뭔가 하진이 말 때문에 흐를 끊겼어. 하진이 말 무시하고요. 보통 뭔가 화해 약수를 청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도움을 준다거나 할 때 보통 좀 많이 가진 사람이 보통 이렇게 내미는 게 보통 일반적인 거잖아. 그런 관점에서 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손을 내미는 주체는 누굴까? 나죠. 내가 다 손 잡아.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나가 누군지가 중요해. 여기서 나. 둘 다 나란 말이야. 이거 자기 손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면적인 자아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겠어? 그치? 내가 좀 더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래서 부끄러운 감정을 느낀. 그래서 내면적 자아. 성숙이라고도 써놓을까요? 조금 더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조금 더 내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우리가 내면적 자아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손을 이제 붙잡는 객체는 누굴까요? 현실적인 자아가 되겠죠. 그래서 손을 내미는 주체와 내민 손을 붙잡는 객체. 주체와 객체. 정확하게 이거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들아, 눈물과 위안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걸까? 그치? 성찰의 결과가 되죠. 성찰, 반성의 결과.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약수. 그래서 지금 뭐예요? 두 자아가 화해하고 내적 갈등이 해소돼요. 그럼 얘들아, 해소됐다 하고 끝내면 안 돼. 해소되면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할까? 내적 갈등이 해소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 저항. 근데 저항했어? 윤동주 저항시 썼어? 아니요. 안 썼어요. 어떻게 할까? 성찰만 해? 어떻게 할까? 그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 막 이육사처럼 막 갑자기 나 유학생을 다 적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저항시 쓰겠어 이런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적 갈등의 해소도 우리가 소극적인 해소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결심으로 해소가 돼요. 그래서 결심만 해. 막 구체적인 행동으로 윤동주가 이렇게 나타나진 않아. 그렇지만 이런 결심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얘들아, 여기에서 현실 극복의 의지가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같이 관련해서 또 이해할 수 있겠지. 네. 그럼 얘들아, 분열되자라는 키워드가 또 나오는데 그러면 누구와 누구 간의 분열이 나타나는 거야? 그치?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분열이 나타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얘들아, 쌤이 여기서도 또 이게 그 심상이 2개 또 사용되거든요. 근데 쌤이 일부러 설명 안 했어. 본인이 한번 찾아볼까요? 심상 2가지 또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시각적인 심상이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시각.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잠시만요. 얘들은 미안해요. 여기가 아니었어. 그 앞부분에 있거든. 앞부분에 하나가 더 있었어. 앞부분에. 미안해요. 여기 앞부분에 1형부터 6형까지 중에서 심상 하나 더 있어. 네. 여기서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그치. 포근이에서 촉각적인 심상이 사용되고 있죠. 근데 가끔 막 이거를 땀니와 사랑니가 포근이 푼긴 합비봉투라고 해가지고 공간과자 심상이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도 간혹 있거든? 근데 한 번도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그런 거를 물어본 선지가 없었어가지고 그냥 따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하고요. 근데 막 나오더라도 이건 나중에 내신 시험 때 쌤 학습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줘야지 되니까. 근데 이해는 가지? 이런 표현들 조금 익숙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 형식만 하나만 좀 정리해볼게. 형식적인 특징이랑 관련 지어서. 자, 형식 일단 정제된 형식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정제된 형식. 정제된이 무슨 뜻이야? 멈춘? 그건 아니야. 뭔가 구조나 구성이 조금 형식이 갖춰져 있다라는 게 정제된 형식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연마다 비교해서 봐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막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 어떻게 공통점이 있어? 연마다 구성 간의 공통점은. 네, 이행으로 묶여져 있죠. 그래서 근데 얘들아 이거는 7연만 제외하고 이행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7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제된 형식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학교 내신에서는 7연의 정제된 형식이 나타난다 이러면 이제 틀리겠지? 이제 7연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아니면 시 전체에서 정제된 형식이 나타난다라는 게 가장 적절하게 되죠. 그러면 첫사랑 작품 혹시 복습했나? 네. 문제도 쌤 올려놨거든요. 혹시 여유되면 풀어보면 되는데 그냥 간단한 연습 문제니까 이제 내신 시험 기간 들어가면 조금 더 심한 문제 가져올 거라. 근데 방학 때 미리 좀 해두면 좋긴 하겠죠. 미래에다가. 네, 아무튼. 자, 그러면 첫사랑 시와 이 작품의 공통점으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된다. 이러면 맞아? 맞죠? 네, 첫사랑 시에서도 여기 시에서도 여러 가지 심상들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첫사랑 시와 이 작품의 주된 심상이 시각적 심상이다 이러면 맞아? 그건 아니죠. 첫사랑만 시각적 심상이 주된 작품이고 이 작품은 막 시각이 주된 작품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감각, 심상이랑 관련해서 다른 시랑 연관했을 때 좀 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봐주면 좋고 나머지 내용은 맥락에 따라서 정확하게 다 이해가 가나요? 이해.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